에디트 피아프와 마르셀 세르당. 사랑의 찬가를 남긴 비극적 사랑 이야기. 제1막. 파리는 그녀를 기억한다.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한 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샹송 한 곡이 태어나게 된 사연이고, 한 여인이 평생에 딱 한 번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펠탑, 센강, 루브르 박물관. 하지만 파리를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를 떠올립니다. 바로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이라면 절대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치 가슴 한복판을 움켜쥐는 듯한 그 목소리.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그 떨림. 작은 새처럼 가냘픈 몸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듣는 사람마다 고개를 젓던 그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그 목소리를 만들어낸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제2막. 거리에서 태어난 참새 피아프의 유년 시절. 때는 1915년 12월 19일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동쪽 벨빌이라는 지역의 한 골목. 지금도 그 골목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안내판이 붙어 있는 곳은 번듯한 산부인과도 넉넉한 살림집도 아닙니다. 아스팔트 위, 차가운 보도블록 위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에디트는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네트 마야르는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거리에 나와 있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이 왔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 2명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에디트는 그렇게 파리의 차가운 거리 위에서 경찰관들의 외투 위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가난도 이런 가난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루이 가사르드는 거리의 고개사였습니다. 아크로바틱을 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동전을 받아 연명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전쟁터로 끌려갔고요. 갈 곳 없는 어린 에디트는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사창가였습니다. 노르망디 지방 베르나이라는 곳에서 창녀들이 모여 사는 집을 운영하는 할머니 손에 어린 에디트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의 여인들은 어린 에디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된 여인들이었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에디트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품에 안아 잠을 재웠습니다. 에디트에게 있어 인생의 첫 따뜻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에디트가 3살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각막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아이는 몇 년 동안 거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의 여인들은 돈을 모아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성녀 테레즈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에디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에디트는 평생 이것을 기적이라고 믿었고 성녀 테레즈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거리의 고개사로 돌아갔고 에디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공중제비를 넘고 묘기를 부리는 동안 어린 에디트의 역할은 구경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자의 동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시간이 비었고 에디트는 그냥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딱히 배운 것도 없는 그냥 길에서 듣고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묘기보다 훨씬 많은 동전이 작은 아이의 노래 앞에 쌓였습니다. 아버지도 놀랐고 에디트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에디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제3막. 참새가 날개를 펴다 샹송의 여왕이 되기까지. 15살이 되었을 때 에디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혼자 파리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리의 거리는 이런 거리 가수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에디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키는 142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도 40kg을 넘기기 어려운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폭풍처럼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아이에게서 저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디트가 19살이 되던 해인 1935년 운명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파리의 유명 카바레 지시주이아 레노이에스의 사장 루이 르플레가 거리에서 노래하는 에디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르플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르플레는 에디트를 자신의 카바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피아프 PIAF. 파리 사투리로 참새라는 뜻입니다. 에디트 피아프. 에디트 참새. 키도 작고 몸도 여리지만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 그 이름이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첫 공연 날 밤 에디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의상도 정교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디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평생 무대에서 검은 원피스 하나. 화려함 대신 노래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여인. 그날 이후 파리는 에디트 피아프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후원자였던 르플레가 갑자기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에디트도 한동안 경찰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생아를 낳았지만 그 아이마저 2살의 뇌막염으로 잃었습니다. 남자들과의 관계는 늘 상처로 끝났습니다. 가난과 슬픔, 고통이 그녀의 삶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에디트의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도 알 것 같은, 살아본 적 없어도 공감되는 그 감정들.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에디트 피아프는 명실상부 프랑스 최고의 샹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가장 큰 공연장들이 그녀를 불렀고 레코드판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라디오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뉴욕으로 건너간 에디트 피아프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마르셀 세르당입니다. 제3막 링 위의 전설 마르셀 세르당이라는 남자. 마르셀 세르당.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916년 그는 알제리의 시디벨 아베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세르당의 가족은 스페인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투죽간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어린 시절부터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다 시작한 것이었지만 한 번 글러브를 끼고 링에 서자마자 재능이 폭발했습니다. 날렵한 발놀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펀치, 그리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턱. 코치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챔피언이라고. 16살에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22살이 되던 1938년에 프랑스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챔피언까지 석권했습니다. 그가 링에 서면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셀 세르당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절대 비겁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쓰러지면 뒤에서 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판정승보다는 정정당당한 KO를 좋아했습니다. 링 밖에서도 그는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고 팬들에게 늘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짙은 눈썹, 부드러운 눈빛, 늘 살짝 웃는 듯한 입꼬리. 권투 선수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거칠고 험한 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셀 세르당은 좋은 가정의 남자였습니다. 아내 마리네트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원정 경기를 위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도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 마르셀 세르당은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미들급 챔피언 타이틀. 당시 챔피언은 토니 잔텔로 미국의 강자였습니다. 누구도 세르당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르당은 잔텔로를 12라운드 만에 완벽하게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파리 시내 라디오에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무렵 에디트 피아프와 마르셀 세르당은 처음 만났습니다. 제오막. 운명이라 부를 수밖에 두 사람의 첫 만남. 1947년 에디트 피아프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공연에 나섰습니다. 사실 처음 뉴욕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미국 관객들은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노래도 잘 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슈퍼스타였지만 뉴욕에서는 그냥 낯선 프랑스 여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른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검은 원피스 하나, 꾸밈 없는 자세, 그리고 그 목소리. 뉴욕 관객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는 다르다고.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고 이후 공연표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뉴욕은 피아프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즈음 마르셀 세르당도 뉴욕에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던 것입니다. 공통된 지인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파티 자리에서의 만남이었다고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첫 만남의 장면은 각자 기억이 조금씩 달라서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만난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셀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곧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르셀은 피아프의 노래를 듣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물론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가까이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지 않을 때의 피아프도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 강렬한 여인이 아니라 수줍고 솔직하고 상처 많은 그냥 한 사람. 그것이 마르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처음부터 그림자를 달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에게는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도 유부남과의 사랑은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마르셀의 아내 마리네트는 프랑스에 있었고 남편이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애써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디트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평생 온전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였고 어린 시절부터 결핍이었고 딸을 잃고 사랑을 잃고 또 상처받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해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연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깊게 이어졌습니다. 제육막. 뉴욕의 밤과 파리의 낮 사랑의 절정. 1948년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해였습니다. 마르셀 세르당이 세계 챔피언이 된 해,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와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른 해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의 밤들은 마법 같았다고 에디트는 회고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운 에디트, 그리고 훈련을 마친 마르셀이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파리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셀은 에디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고 에디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연 관계자들, 음악가들, 팬들, 지인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에디트는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건 에디트 피아프라는 이름, 그 목소리, 그 이미지였지 에디트 가사르드라는 길거리 출신의 여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르셀은 달랐습니다.
그는 에디트의 노래보다 에디트를 더 좋아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옷을 입은 에디트, 때로는 지치고 아프고 불안해하는 에디트, 그런 에디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마르셀은 에디트에게 요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알제리 출신답게 향신료를 듬뿍 넣은 양고기 요리를 해주었는데 에디트는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에디트에게 누군가가 정성껏 해준 따뜻한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도 만났습니다. 물론 숨겨야 했지만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마르셀은 에디트의 피아노 옆에 앉아 그녀가 새 노래를 연습하는 것을 들었고 에디트는 마르셀의 훈련 장면을 보러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와 무관하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에디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노래가 태어났습니다. 제7막 사랑의 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정. 에디트 피아프가 마르셀 세르당에게 바친 노래. 사랑의 찬가 H와 EMN이 LMOUR. 이 노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949년 에디트는 직접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곡은 마르그리트 모노라는 음악가가 함께했지만 가사는 온전히 에디트 피아프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셀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아니, 마르셀에게 쓰는 편지처럼 썼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대지가 산산이 부서져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이 노해도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서둘러 당신 곁으로 가겠다고. 신이 당신에게 나를 돌려보내준다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 가사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소름이 돋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이 노래는 1949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단번에 프랑스 전역을 사로잡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연인들은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라고 불렀고 이별을 앞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헤어짐을 준비했습니다. 마르셀 세르당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에디트가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해 주었을 때 마르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굳세고 강한 세계 챔피언이 그 작은 여인의 노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래는 나를 위한 거야? 마르셀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에디트가 대답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노래를 20세기 최고의 샹송 중 하나로 꼽습니다. 수백 명의 가수들이 번안하고 커버했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영화와 드라마와 광고에서 수없이 사용되었습니다.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8막 하늘에서 온 비보 1949년 10월 28일 1949년 10월 마르셀 세르당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해 6월 마르셀은 세계 타이틀 방어전에서 제이크 라모타에게 패배하여 챔피언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어깨 부상을 안고 싸운 경기였고 누가 봐도 불운한 패배였습니다. 재도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49년 12월 뉴욕에서 라모타와의 재대결. 마르셀은 반드시 타이틀을 되찾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훈련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깨도 회복되었고 컨디션도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곁에 있다가 10월 말에 뉴욕으로 건너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디트가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디트는 마르셀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만 더 일찍 와달라고. 뉴욕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마르셀은 고민했습니다. 계획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가 기다린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데, 결국 마르셀 세르당은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원래 배를 타고 건너올 계획이었는데 빠른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에어 프랑스 28편.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1949년 10월 27일 밤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새벽 에어 프랑스 28편은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의 상 미겔섬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4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마르셀 세르당 33세 나이였습니다. 뉴욕에서 그를 기다리던 에디트 피아프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에디트는 처음에 그 전보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방금 전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 있냐고. 에디트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에디트 피아프는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대에 오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디트는 분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셀은 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무대에 오른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에디트 피아프는 마르셀 세르당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사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에디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관객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울었습니다. 뉴욕의 그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제구막. 이후의 삶 사랑을 잃은 여인의 노래. 마르셀 세르당을 잃은 이후 에디트 피아프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을 했고 노래를 했고 새 음반도 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파리는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에디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르셀이 보였고 눈을 뜨면 그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녀는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였습니다. 관절염과 여러 신체 질환으로 늘 아팠던 그녀에게 진통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강한 것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모르핀에까지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충돌한 적도 있었고 동승자와 함께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팔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몸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디트 피아프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었으니까요. 마르셀이 좋아했던 그 무대에 서는 것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1950년대 에디트는 여러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마르셀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수를 발굴해 사랑하기도 했고 배우와 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결국은 마르셀에 대한 그리움 앞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간경변, 관절염, 흉막염, 뇌혈전. 병이 병을 불렀습니다. 수차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무대에 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는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1960년 에디트 피아프는 파리 올랭피아 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의 몸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합니다. 대역을 쓰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공연을 취소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디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난 지니 아리 쥐아리 티티 아라이엔. 내 삶의 어떤 것도 어떤 선택도
어떤 사랑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마르셀 세르당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제10막 영원히 타오르는 사랑의 노래 1963년 10월 11일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의 나이였습니다. 남프랑스 그라스의 별장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에디트 피아프의 장례식에는 파리 시민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녀의 관이 페르 라시즈 묘지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공식적으로 에디트 피아프의 사망을 추모했습니다. 그 묘지에는 지금도 매일 꽃이 놓입니다. 한편 마르셀 세르당의 아내 마리네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에디트에 대해 단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 마리네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마르셀을 사랑했어요. 그것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요. 마르셀 세르당의 아들 마르셀 세르당 주니어는 훗날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영화 에디트와 마르셀에서 직접 자신의 아버지 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을 스크린에서 재현하며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와 마르셀 세르당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허락받지 못한 사랑이었고 짧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이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를 낳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노래는 세계 어딘가에서 매일 흘러나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누군가의 이별 앞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사랑은 이렇게 노래가 되고 노래는 이렇게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와 마르셀 세르당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대지가 산산이 부서져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에디트 피아프 사랑의 찬가 중에서